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가능할지 낙관론도 고개를 살짝 내밀고 있는 이 가운데 시장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슈부터 종목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작에 앞서서 글로벌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FOMC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말까지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는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지난주 FOMC 결과 먼저 좀 단단하게 우리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좀 셌었던 그런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 이 부분이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을 조금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내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수그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네 번째 연속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시장 사실상 조금 좀 긴장했었던 그런 모습. 하지만 시장에서의 예상했었던 75bp 인상은 그대로 뭐 기정사실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에 대해서 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그동안 기대해 왔었던 12월 FOMC부터는 조금 좀 금리 인상 강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다소간 좀 수그러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하지만 조금 여지는 좀 낚이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 이번에 75bp 인상을 하면서 연말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가 4.0%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한다라면 4.5%,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라면 4.75%.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죠. 5%에 육박하거나 5%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근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좀 핵심 내용을 조금 다시금 한번 짚어보게 되면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용인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분명하게 했었고요. 내년 금리 5%에 육박하거나 또는 5%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하지만 12월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속도 인상,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어떤 그 둔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능하다. 하지만 시기는 결정된 바가 없다. 약간 열어놨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에 대한 시기는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결국은 12월이 될 수도 있고요.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75bp의 금리 인상. 5차례 75bp 인상은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 않겠느냐. 75bp의 금리 인상은 지난주 11월 FOMC가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잠재적으로 일단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에 잔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과연 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 핵심 기준 배경은 어느 것이 될 것인가 따져보게 된다라면 우리 이런 부분 생각해야죠. 앞서서 도진학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두 가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내일 모레죠. 11월 8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FOMC가 12월 13일, 14일 날 열리게 됩니다. 근데 하루 전 FOMC가 열리는 그날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 지표를 계속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중간 선거에 의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통화 정책은 통화 정책대로 가되 문제는 재정 정책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가 지금 시장의 주요 핵심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남습니다. 중국에서는 광군제가 이번 주 말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2주 후에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고용, 그다음에 12월 FOMC가 미국에서는 대기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광군제 지금 화면으로 나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제로를 탈피하는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지난 주말부터 상당히 급진적으로 시장 내에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급반등했었던 그런 배경에는 강력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과 중국 이 둘 중에서 미국은 지금 중간 선거라는 이슈, 중국은 리오프닝이라는 가장 늦은 리오프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찌 보면 경제 과거는 생산 대국이었다면 지금은 소비 강국입니다. 이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연말로 갈수록 특히나 중국의 리오프닝과 맞물리게 되면서 다시금 시장에 새로운 기대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FOMC 회의 이후에 결과 이후에 남아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 시장을 볼만한 포인트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좀 들어가 보자면 주말 사이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면 상승으로 반전 전환이 됐습니다. 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통 이런 중간 선거 기간에는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상승 반전이 주는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을 사실은 중간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소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정책적인 행보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좀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앞서서 일단 연준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상승 배경에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미국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 한 가지.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용지표 생각보다 긍정적인 평가 내지는 긍정적인 상황의 전개가 지속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생각보다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쪽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더 키웠다라는 점. 결국 미국 3대 지수 1.3% 내외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그런 평가. 지금 뭐 결과치를 좀 보면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신규 일자리가 26만 1000개, 전망치는 20만 개 정도였는데 신규 일자리 비농업 쪽에 신규 일자리가 26만 개, 생각보다 강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전 월치 30만 개보다는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 아주 제가 평가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수준의 신규 일자리가 나오지 않았느냐. 사실은 아주 망가졌다라면 신규 일자리가 그렇다라면 시장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을 텐데 적당한 수준에서 전월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전망치보다는 좀 좋은 그런 수치가 나와주면서 이 부분은 결국은 경기는 침체 쪽으로 가지 않고 통화 긴축에 대한 속도를 완화 또는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었던 그런 자료 내지는 그런 지표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노동시장 사실은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그 신규 고용을 좀 줄이기 시작했고요. 예를 든다면 아마존 신규 고용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공표를 한 바 있고요. 애플 컴퓨터 역시 R&D를 제외한 신규 채용은 동결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시장의 관심.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정점이냐. 또 하나
금리 인상 강도의 정점이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시장 내 핵심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간헐적으로 그때 소위 말하는 소비 지표와 고용 지표에 대한 그런 관심이 시장과 이 두 가지 핵심 쟁점과 어우러지게 되면서 미국 시장 내에 그리고 우리 시장 내에 투자 심리의 어떤 그 변화가, 투자 심리의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지표는 세 가지로 다시금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가 물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느냐 없겠느냐. 결국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남아있는 한 차례 FOMC, 12월 FOMC,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치게 되는데, 그 하루 전날 12월 13일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 고용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임금 상승이 사실은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은 좀 미미한 수준에서 지난 주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부분, 시간당 평균 임금이 4.7%, 전년 대비해서 4.7% 상승에 그치는,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 CPI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CPI는 8.2%였습니다. 8.2%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을 하는데 시간당 평균 임금의 상승률은 4.7%였다라는 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감소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어떤 이유 제기, 이슈 제기가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업을 증가시키면서 또 하나 그들의 시간당 임금을 상승을 시키면서 결국은 2차 인플레이션의 유발 가능성, 촉발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 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상당히 미묘한 어떤 그 가능성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임금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2차 인플레, 그러면서 실업률 또한 증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 물가는 상승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연말 우리가 소비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중국의 광군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중국의 시진핑 3년인가 맞물리게 되면서 정치적 행보가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면서 실질적인 소비,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 빅텍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광군제 부분,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은 좀 시장의 관심이 덜해지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말 소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벤트가 있죠.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발표되는 지표들의 방향성, 고용은 다소간의 약세가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고, 물가 하락세 전환, 정점을 통과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줘야, 특히나 이번 주 10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지난달 8.2%보다 줄어들 것이냐 상승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연말로 다가갈수록 소비 조금은 좀 작년 수준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정도에서 나타나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의 흐름, 투자 심리에서 우리가 중간중간 발표되는 지표에 따른 시장 방향성,
조금씩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 3가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물가, 고용, 소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뉴욕 증시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까지 모두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히든 이슈로 좀 더 자세하게 미국의 중간선거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당선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대접전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누가 좀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기가 좀 참 어려운데 이후 시장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렇게 봐요. 11월 8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이제 하원 435명 전체가 지금 새롭게 바뀌거나 새로운 이제 포진이 형성이 되게 될 것이고 상원 100명 중에 35명 그리고 주지사는 총 50명 중에서 36개 주에서 중간선거가 이제 실시가 된다라는 점. 지금 현재 미국 상황 그 트리플 크라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통령도 민주당, 하원도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다수석을 확보를 하고 있고 상원 역시 50대 50이지만 일단 뭐 민주당이 의장을 지금 부통령이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보팅 라이트를 가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캐스팅 보팅 역할을 하게 되면서 상원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점차 이제 그 공화당의 가능성 뭐 소수를 이긴다 하더라도 공화당의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일간에는 이제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차기 대통령 출마 선언 예고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게 된다라면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한 가지 공화당이 두 가지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다. 시나리오 두 번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한 가지 의회를 장악을 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 하나는 장악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엔 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통화정책, 한 가지는 재정정책, 한 가지는 조세정책,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규제정책이 되겠는데 통화정책은 FOMC가 하고 있고 나머지 3가지를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별 규제랄지 산업별 규제 강화랄지 완화랄지 그리고 조세를 감세를 하거나 증세를 하거나 그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근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만에 하나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공화당이 양원 중에 의회 하나라도 장악을 하게 된다라면 통화는 긴축이지만 이 3가지가 완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확실한 어떤 그 의지 내지는 확실한 부분을 행사를 못했다라면 공화당이 최소한 하나라도 장악을 하게 된다라면 각종 재정 확대랄지 조세 감세랄지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더 줄어들 가능성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시장 정치적인 불안 한편에서 나타나겠죠. 레임덕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 아직까지는 지금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 여기에 우리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그냥 온건적인 그런 태도, 공화당은 중국에 대해서 강건적인 태도.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버금가는 수준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에 맞물리게 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결국에는 양극화로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아니긴 아닙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이번 주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자세하게 내용을 좀 짚어봐 주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저희와 살펴보시면서 이후 시장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줬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증시에 대한 부분을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불안정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약세 요인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애플 등의 어떤 일부 빅테크 부진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사실은 새로운 발언은 아닙니다만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미국 증시는 사실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좀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최근에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항생 지수가 6%대 급등이 나왔고 결국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한 완화 기대감 작용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좀 지수 대비 상승 종목은 좀 제한이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하락 종목수가 좀 비슷했지만 코스닥은 좀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달 이후부터 좀 3% 정도 올랐습니다만 이게 하락 종목수가 좀 많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종목 차별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계속 순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매도 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포는 지금 외국인이 좀 중심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오르면서 차익 실현하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가 2,350선 돌파할 경우에는 좀 새로운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외에도 좀 눌려 있는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좀 그런 조짐이 약간 보이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코스피 기준으로 2,348포인트 선의 거래를 좀 마치면서 전주 대비 3% 정도 지수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좀 지금은 눌려있는 쪽을 눈길을 다시 줘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주목해야 될 섹터도 그간 좀 주목받지 못했던 수소 섹터 다뤄주신다고요?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섹터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수소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게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그런 중 가운데서도 좀 섹터로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섹터가 결국 이제 수소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람코의 실세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이번 달에 좀 방한할 것이 좀 유력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수소, 태양광, 풍력 같은 좀 친환경 에너지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제 건설주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수혜주로 엮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뒷단에 있는 수소 섹터도 지금 이제 하나의 좀 관련 섹터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사우디 간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 협력 분야를 좀 이제 수소 분야를 협력하기 위한 제가 볼 때는 화상 연결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수소 sektor도 하나의 좀 수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폴란드 원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한수원이죠. 한수원이 지금 이제 원전 사업 LOI를 좀 체결을 했고 이제 폴란드를 찾아가서 이제 분계약 논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원전은 어쨌든 사업
원전 사업 의향서가 좀 제출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폴란드가 원하는 좀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또 이제 거론되는 것이 이제 수소, 배터리, 뭐 전력 사업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한 논의가 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소 섹터도 또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좀 뭐 네옴시티 혹은 이제 어떤 원전과 엮여 있는 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아직까지는 이제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수소 섹터는 하나의 좀 수혜 섹터로 좀 제가 볼 때는 거론된다는 점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살짝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뭐 이번 주까지도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생소할 만한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FP님께서 수소 관련돼서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다면 대표적인 종목들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좀 움직였던 게 이제 대장주 한 두세 개 정도가 움직였고 그중에 이제 두산퓨얼셀, SP퓨얼셀이 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좀 두산퓨얼셀이 아무래도 수소경제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대장주에 대한 움직임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관련돼서 상당히 큰 제가 볼 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수주와 동시에 이제 AS 부분까지도 좀 같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한 이후에 운전에 대한 부분들, 시운전 이후에 어떤 AS까지 같이 좀 제가 볼 때 수주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매출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두산퓨얼셀 좀 대장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주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은 저희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FP님? 예,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앞에서 제가 미국 증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증시 같은 경우 사실 좀 부담스러운 일정이 좀 많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좀 상승 마감했는데 뭐 FOMC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뭐 고용 지표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제가 볼 때 약재성 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는 수급으로 좀 버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FOMC 일정 관련된 부분들 이제 파월의 강력한 발언으로 한 이틀간 하락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좀 상승으로 마감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반응은 좀 무난했죠. 그러나 뭐 고용 지표는 좋았지만 좀 부담되는 상황.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증시의 반응을 좀 달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뭐 중국발 재료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당장 정책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수출 회복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재료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주 주말에 좀 크게 하락한 위안화 환율의 어떤 추이를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뭐 1,400원에서 재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1,300원대로 좀 하락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 분명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또 제가 볼 땐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미국의 중간선거와 이제 10월에 CPI가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패시브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쪽에 좀 상당히 많은 수급이 모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견뎌주는 지금 자금이라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외국인의 좀 매수세는 계속 유입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이후에 좀 수급이 좀 변화가 생긴 종목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수 섹터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뭐 낙폭주, 실적주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 코스닥 중심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집중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또 코스닥 종목들 제가 볼 때 실적과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번 주 시장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리뷰까지 해봤습니다. 자세한 이슈 분석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여파가 지속이 되면서 미증시가 하락한 영향으로 인해 장 초반 하방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요일 장중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화권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이 완연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 해소 여부와 그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재성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이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경제를 압박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시점을 두고서 공산당 지도부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홍콩의 코로나 정책을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2% 넘게 급등을 했고요. 홍콩의 항생지수도 6%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특히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항공 등 대표적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금요일 미증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고용보고서 발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면서 높은 실업률과 둔화된 임금 상승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달러와의 약세폭이 확대되며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장중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애플, 테슬라의 부정적 이슈로 관련 기업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달러와 약세 기조에 힘입어서 반도체 종목이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면 미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로 인해 엔비디아, 마이크론, 램리서치 등 반도체 관련 종목이 달러와의 약세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 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자세한 이슈를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6개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월드컵 특수가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특수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바로 6개인데요. 월드컵 하면 치킨 아니겠습니까?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이번에는 카타르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지 기준으로 이달 20일에 시작을 해서 다음 달인 12월 1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11월 6개 도축 마리수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도 카타르 월드컵 시즌 영향으로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농업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올해 11월 6개 도축 마리수가 전년 대비 약 2% 정도 감소한 6,920만 마리에서 7,149만 마리로 예측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월 도축 마리수도 지난해 대비 3% 감소한 7,094에서 7,264만 마리로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생산비 상승으로 지난달부터 육개병아리 입식 마리수가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생산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국제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배합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즉 월드컵 기간 중에는 닭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도축 감소로 공급량은 적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면서 육개수급 불균형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니커 FNG, 마니커 교촌 FNB 등 6개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드컵 하면 치킨인데 끝에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로 몇 가지 종목들로 좀 추려집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그중에서 좀 잘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앞서 살펴드린 이슈를 기준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교촌 F&B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교촌 치킨 브랜드를 통해서 치킨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가맹 본부로서 가맹점 경영에 필요한 사업 개념을 설계를 하고요. 구체적 매뉴얼 교육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가맹점 전반에 지도 관리를 진행하며 치킨 조리를 위한 원자재, 부자재를 가맹점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1,100여 개 가맹점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치킨 브랜드 상위 브랜드로 위치를 굳건하게 유지 중이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해외 외식 시장에도 진출을 해 있는 기업입니다. 22년도 상반기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가 94.3%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은 3%, 신사업 부문 2.7% 순으로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교촌의 2분기 실적이 매출액 1,323억 원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원자재 및 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재 영업이익은 약간 하락을 했지만 실적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교촌의 매출액이 프랜차이즈 치킨업의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매장 수는 치킨업 탑3에서 제일 작은 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년도까지 소형 매장을 중대형 매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질적 성장을 추구를 하고 매장 수도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해외 사업 또한 20년도 대비 21년도에는 39% 성장을 하면서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모나코 등의 총 9개국 100여 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교촌 F&B 같은 종목은 월드컵 특수를 노리면서 반짝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단기간 급등 후에 또다시 하락 추세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단타적 접근으로 매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값, 곡물 사료값이 폭등했던 요인이기도 하고요. 겨울철 유행하는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치킨값 인상 등 악재도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 차트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 61일 평으로 올라탄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요일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도 상승 흐름을 타고 61일 평을 돌파 안착해 준다면 12,400원까지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11,600원 저항 라인과 121일평 저항선이 보이기 때문에 11,000원 부근의 진입으로 1차 목표가 11,600원 짧은 수익 실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241일평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면 단기적 전고점이 12,400원까지도 열려는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진입가는 11,000원, 1차 11,600원, 2차 목표가 12,4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월드컵 특수로 좀 탄력적으로 단기간에 움직일 만한 종목 교촌 F&B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연구원님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장 작전은요. 금요일 미증시에 경고한 고용보고서 결과 발표에도 불구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 둔화를 기반으로 해서 딱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은 또 그로 인해서 미증시가 상승했다 이런 점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달러화 약세 영향에 미증시 반도체 종목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도 상승 추세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외인의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원달러 약세가 지속될지의 여부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현재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주 넘치는 중인데요. 이번 주 증시에서 우리 원팀 코리아가 얼마나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 아니면 조정받는 한 주가 되는지 그 여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빅 이벤트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CPI
발표가 있는 주입니다. 10일 결과 발표가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나와준다면 서프라이즈 증시를 보낼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만약에 높게 나와준다. 그렇다면 지난번 또 지난번 사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상할 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어떤 결과로 증시 흐름 이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략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님은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 한 주간 코스피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고요? 네, 외국인의 수급 흐름이 이게 순수하게 순매수든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리밸런싱이 나타났든 일단은 유입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이라든지 여타 신흥국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중심이 된 수급은 해외 쪽에서 리밸런싱 자금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 편입을 좀 줄이고 우리나라와 인도 같은 경우를 실제 늘리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11월 14일부터 구체화돼서 10월 14일부터 구체화되어서 11월 현재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 수급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자금 규모가 그래도 우리나라 시총 상위를 대입해 봤을 때 추가적인 유입 요소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셀업체 같은 경우 시총 상위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IT 같은 경우도 수급의 유입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8만 원대를 지지하는 모습. 이 8만 원대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 감산이라든지 이 요소를 환산해 봤을 때는 깨지는 가격이었지만은 수급 같은 경우가 기계적으로 유입되면서 이 부분은 지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에서 이러한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되는 단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강달러 같은 경우도 좀 소폭이나마 좀 다시금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은 현재 지수 레벨을 유지하면서 여기에서는 성장주 군들 중에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조정이 나왔던 업종 쪽이 뒤이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연결해서는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 더 밀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한계점에 봉착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연결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대입을 해봤을 때 중소형주라든지 이쪽군으로 한 번에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는 수급 특성은 증환펀드 같은 경우 직접 가동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가동 준비로 과거에는 단기 바닥을 잡은 현상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다음 이러한 수급 같은 경우는 직접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좀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기관 쪽의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북클로징으로 인해서 금융투자의 창구로 기관 매도는 출회가 되었지만은 이 물량 같은 경우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물량이기보다는 매년 이런 수급 현상으로 나타나는 물량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수급의 연속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떠 있는 종목 쪽을 매매로 대입하기보다는 빠져 있는 종목 중에서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실적이 다음 분기에서 빠진다기보다는 좀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 내의 종목을 추려서 살펴봐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수급적인 포인트에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엔터 업종 중에서 S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수익성 증가의 구간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수급적인 요소가 좀 혼조세에 있습니다. KB자산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지분 신고를 했었어요. 이게 좀 지배구조 개편 또는 기업 내부적인 변화 요소로 좀 5%대 지분을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 지분을 줄이는 단계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 수급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좋지 않은 수급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컴투스 같은 경우가 4%대 지분 매입을 완료했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컴투스의 지분의 성격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갈릴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SM 쪽 100기사의 지분 매입이라고 하면 SM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요소로 조금은 반대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크 기획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서 이익이 한 200억 정도 나가는 구조였는데 SM 내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수수료 수치가 안 나가겠다는 공시를 했어요. 그러면 SM이 체력적으로도 200억 이익이 더 붙게 되면은 시총단에서 보면은 한 6천억 정도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에 좀 우리나라의 불미스러운 일로도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SM 지분적인 요소로도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 요소를 다 감안을 해봤을 때, 그다음에 실적적인 요소로도 좀 바닥권에 머무를 수 있는, 그다음에 이 바닥권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나는 5만 원대 중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대 같은 경우 5만 원대 중반 가격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분기 같은 경우 2분기 대비해서 성장이 없다는 점까지 반영을 하더라도 좀 조정이 나오는 단가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분기 대비 3분기는 감익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수급으로 이 가격대까지 왔을 땐 매수 대입으로 대응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결론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매로 대입할 수 있는 가격은 62,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엔터주 중에서 SM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 62,000원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금리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11월 시장 지금 현재 흐름 속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시장의 수급톤은 외국인의 매도는 코스닥 기준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거래소 기준으로는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시총 상위주들은 좀 개별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거래일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의 주가 변동성을 봤을 때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상승해 있는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는 차익이 나오면서 공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시총 상위주들은 변동성이 확대돼 있어요. 시총 중위 또는 개별주 같은 경우가 지금은 조금 더 위로 우리가 좀 플레이를 했을 때 위로 열려있는 구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전제가 한 가지는 필요해요. 지금이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면 각 종목들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은 뚜렷하게 좋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중소형주를 매수로 대입을 하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고, 여기에서 모멘텀까지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라 하면은 3분기 실적이 비록 예상치보다 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매매로 대입해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은 아비코 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DDR4 이전의 구간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DDR4 이전에서 DDR4로 전환될 때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3년의 기간을 두고 매출액이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체에 대한 수요가 명백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DDR4에서 DDR5의 전환 시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출시는 1월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출시를 하더라도
수율이 좀 안 나올 수 있겠지만은 출시 이후에 그래도 한 3, 4개월 이내에는 수율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해당되는 뭐 수동 소자라든지 이러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DDR4 교체 주기에서 봤을 때 3년 동안 매출이 3배 올랐다는 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좀 학습을 바탕으로 아비코 전자라는 종목을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면 금요일의 종가가 11,200원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10,000원대에서는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10,000원대 중반, 10,000원대 후반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매도보다는 매수 수요 같은 경우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가격 접근은 1,800원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아비코 전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장중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